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는 거죠. 이런 어떤 악재가 탄생하게 되면 항상 등장하죠. 부동산 부자 공식의 한정훈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화두, 전 세계 화두가 지금 코로나19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이 코로나로 유발된 이런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이 경제 위기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오늘 그런 주제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코로나 리스크 경제 위기로 확산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중국발 코로나19, 세계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합니다. 사실 일본이 지금 이걸 밝히질 않아서 그렇지,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조용조용히 지금 있는 것 같고요. 미국도 지금 확산, 이탈리아가 지금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생겨서 지금 이 유럽 국가들한테 지금 완전히 전파를 시키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전 세계로 지금 많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래서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자, 가장 중요한 나라죠. 미국도 확산세가 급증됐습니다. 그래서 3월 3일 날 기준금리를 0.5% 인하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금융위기 이후의 최대 폭이다. 본래 미국은요, 한꺼번에 금리를 내리더라도 0.25%씩 이렇게 내리지 0.5% 내리는 이런 획기적인 그런 금리 인하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깨고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폭으로 지금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태의 심각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은 항상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형으로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 리스크, 세계 경제가 이 하방 압력, 침체로 가는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선제 대응책으로 금리를 한꺼번에 내렸다. 그리고 추가로 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금리의 속성을 한번 보자고요. 금리. 자, 금리의 속성. 금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상방 경직성.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위로 올라가지 않으려는, 위로 경직이 돼 있는, 위로 올라가지 않으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는. 그래서 금리는 상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하방 경직성이란 얘기를 해요. 하방,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반대죠. 자, 금리는 상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한꺼번에 만약에 내릴 때, 금리를 한꺼번에 올릴 때 0.5%를 0.25%씩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닌 0.5%를 갖다가 갑자기 올린다면은 이건 올리는 겁니다.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겁니다. 이게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은 여러 가지로 이 경제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대부분 0.25포인트씩 이렇게 인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금리를 인하할 때는요, 내릴 때는요, 한꺼번에 0.5%는 고사하고 1%도 내릴 수 있어요. 경제가 정말 위기 상황이다, 침체 국면이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왕창 내릴 수 있어요. 그래야지 빨리 경제를 살리니까. 자, 그래서 금리는 뭐라고요? 상방 경직성입니다. 상방. 위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올릴 때도 0.25%씩 밖에 못 올리지만 내릴 때는 한꺼번에 미국처럼 0.5%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코로나 리스크와 부동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설도 지금 솔솔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부동산 시장 하락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고장난 시계의 재등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전에도 우리 맨날 그랬잖아요. 이렇게 뭐 부동산 폭락할 것이다, 일본처럼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죠. 어떤 일부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이. 하지만 부동산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게 2018년도 얘기인데요. 폭삭 내려간 주식시장, 부동산 가격도 폭락,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의 10년 주기설. 이거는 사실은 우연의 일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97년도에 뭐가 왔어요? 외환위기가 왔죠. 금융위기가 아니고 외환위기.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10년 후죠. 2008년. 그렇다면 2018년도에도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던 시절이죠. 그런데 2018년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이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죠. 부동산이.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리스크라는 건 지금 중국도 점점 완화세로 지금 가고 있듯이 코로나 리스크는 세계가 힘을 모으면은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게 경제 위기로까지 번지진 않을 것이다. 해결이 되지만 시간이 문제다. 시간이 빨리 해결이 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늦게 될 것이냐가 문제죠. 늦게 되게 되면은 경제에 미치는 타격, 이게 해결이 되더라도 이 경제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줄 것이다. 소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가장 큰 게 소비죠. 소비 시장이 지금 완전히 지금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난 시기가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악재가 탄생하게 되면 항상 등장하죠. 그래서 뭐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다. 뭐 경제가 위기가 올 것이다. 자, 이거는요. 고장난 시계는 뭐예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는 거죠. 하루에 2번. 그게 과연 시계로서 기능이 작동이 되는 걸까요? 그래서 고장난 시계는 상당히 의미가 없는 그런 시계다. 버려야 되는 시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글로벌 시장은 지금 어떤 시장이에요? 유동성이 확대되는 시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미국의 금리 인하,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의미는 세계 각국들도 다 동참을 할 것이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3월 달에 금리를 한 차례 더 낮추는 타이밍이었는데 이 타이밍을 조금 놓쳤어요. 한국은행에서. 그래서 4월에는 아마 4월 9일 날, 4월 9일 날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날인데 이때는 금리를 반드시 내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죠. 그럼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다시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는 어떤 심리적 기폭제가 될 것이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심리적이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이란 얘기는 뭐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니까 대출 많이 받아서 투자하자. 이거 안 되잖아요, 지금. 왜? 정부에서 지금 대출 규제를 촘촘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영향. 하지만 이 심리적인 기폭제가 클 것이다라는 얘기, 심리적인 게 오히려 더 크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시장이 위기라고 느낄 때가 항상 기회라고 저는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우리 항상 그 부동산 초보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경제가 안 좋은데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좋을 수 있겠냐? 경제 상황이 잘 돌아가야 부동산도 잘 돌아가는 거지. 경제가 안 좋은데 부동산만 잘 갈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하죠. 이거 뭐 당연히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이 거시경제 상황보다는요. 이 금리와 유동성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기사 보셨지만 2008년도 뭐 금융위기 나오니까 2018년도 10년 만에 다시 또 위기가 올 것이다. 2018년 위기가 왔으니까 오히려 부동산 시장 상승만 했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경제를 한번 보자고요. 2018년도 19년도 경제가 뭐 활활 탔습니까? 좋았습니까? 안 좋았잖아요. 하지만 부동산은 올랐죠. 그 이유는 뭐예요? 경제 상황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이 저금리와 유동성 이걸 돈입니다. 이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부동산 시장이 더 큰 영향을 줘서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지금 유동성이 엄청 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갈 곳 없는 돈들이 이 유동자금이 지금 상당히 많이 시중에 풀려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돈들이 지금 갈 곳이 없으니까 부동산 시장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언젠가는 유동성이 깨질 때 있잖아. 예, 유동성이 축소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시장 다시 또 이 좀 하향 곡선을 그릴 거예요. 하지만 제가 늘 얘기했듯이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지금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어때요? 추세가 상승 추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이 떨어지면 사겠다. 부동산이 떨어지면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늘 실패만 계속 반복할 뿐입니다. 왜? 자, 내가 예전에 부동산을 살려고 보니까 5억이야. 저걸 살까 말까 하다가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서 안 샀어요. 그랬더니 한 4, 5년 지나니까 5억 가던 게 12억으로 바뀐 거야. 5억 가던 게. 그럼 이제 그분은 어떻게 해요? 이제 아예 살 생각은 엄두를 못 내죠. 그럼 이제 어떤 생각할까요?
자, 부동산은 항상 상승과 하강이 있대. 예, 오르막 내리막이 있대. 그러니까 내리막으로 갈 때, 내리막 이 저점에서 내가 사게 되면은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5억에서 이게 12억이 됐는데 이게 다시 하강 추세로 부동산이 내리막으로 간다고 해서 이게 다시 5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5억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조금 빠져봐야 한 10억 정도 될 거예요. 10억. 역시 많이 올라 있는 거죠. 근데 이 타이밍을 맞추기가 이거는 정말 신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같이 부동산을 오래 했던 사람조차도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맞추기는. 자, 우리는 지금 시기에 가장 필요한 건 역발상이에요. 역발상이라는 건 사고를 바꿔서 보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항상 제가 말했죠.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주변에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이익을 많이 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옆집도 이익을 냈대, 누구도 이익을 냈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은요. 부동산을 10명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정말 내는 사람들은 어때요? 한 2명에 불과해요. 20%도 어떨 땐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소수만 투자해서 이익을 낼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역발상 마인드예요. 뭐냐면은 이 역발상 마인드에 항상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이 긍정 마인드예요. 긍정. 자, 지금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지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이제 완전히 침체로 들어가면서 부동산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집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집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좀 더 싸게. 더 떨어지기 전에. 그런 거를 구입을 하는 사람들이 역발상 투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남들과는 다른 사고를 가져야 돼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지금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살 때가 가장 바닥이야. 이런 생각하는 분 전 딱 한 번 만나봤어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이런 역발상이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1% 이제 금리가 1%로 갈 겁니다. 4월달 되면은 그 역사상 최저금리 시대에 이 돈의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은행이자 더 이상 의미 없습니다. 은행에다가 1% 금리에서 예금 이자를 받는다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0억을 은행에 넣어놔봐야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세금 띄면 한 70만 원 나올 거예요. 70만 원 가지고 생활하기 어렵죠? 은행에 10억 넣어놔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는 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은 그 은행에 넣어놨던 돈들이 탈출할 겁니다. 탈출. 어디로? 어디론가 탈출하겠죠. 그 어디론가 탈출할까요? 돈은 늘 뭘 쫓아가요? 수익을 쫓아갑니다.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나오는 곳으로 돈이 몰려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아마 부동산 쪽으로 갈 겁니다. 예, 부동산 쪽으로 투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부동산에서 그 은행에 넣어놔서 70만 원 받는다면 10억을 넣어놔서 그러면은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만약에 150만 원을 받는다면 배 이상 가잖아요. 월세를 150만 원을 받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중에서 이 수익형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물론 부동산 이런 투자 요소가 강한 그런 부동산 쪽으로도 돈이 가겠지만요. 자,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으로 왜 갈까요? 부동산은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실물 자산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실물 자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경제 위기나 이런 위기 왔을 때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게 대표적인 자산이 금이죠. 금입니다. 금이. 그래서 이 경제가 막 침체하고 뭔가 불확실하고 불안해. 그러면 사람들이 금을 막 삽니다. 그래서 금은 실물자산이자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동산을 실물자산이라고 했지 안전자산이라는 얘기를 사실 안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부동산도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실물자산이자 안전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또 경기가 위축되고 안 좋을수록 부동산 시장 쪽으로 들어갈 거다. 부동산 시장 아니면은 어디요? 주시장으로 가겠죠. 하지만 주시장이 안 좋게 되죠.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 주식시장은 이 경기랑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물 자산인 부동산 시장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수익을 쫓아간다라고 하면서 이 수익형 부동산 얘기를 드렸는데, 틈새 시장으로 앞으로 등장할 게 오피스텔입니다. 이 오피스텔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오피스텔은요, 규제의 범위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규제가 주택시장에 몰려 있지만 그 규제에서 유일하게 빠져 있는 게 이 오피스텔하고 고시원입니다. 그래서 근데 고시원은 우리가 뭐 투자의 대상은 아니니까 이건 제외하고 오피스텔 쪽으로 돈들이 많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그렇다면은 팁을 잠깐 드린다면,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사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뭔가 고쳐달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월세, 전세 이런 것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년이 마지노선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신축을 사서 새 걸 사서 10년 내에 매도를 해야 되는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피스텔도 지방시장과 일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주택시장과 마찬가지로 지방시장과 이 수도권 시장하고 양극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피스텔도 역시 오르는 곳과 오르지 않는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지방은 미분양이 지금 많이 넘쳐나고 있지만 이 서울 같은 경우는 뜨겁다는 거죠. 상황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점점 이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리는 곳, 이런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오피스텔은 또 하나의 특징은 호재가 있는 곳만 투자를 해라. 서울이라고 해서 오피스텔이 무조건 다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서울에서도 어떤 지역에 들어가야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어떤 개발 호재라든지 주변에 뭔가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호재가 있다면 그 오피스텔의 몸값은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몸값이 커진다는 의미는 차익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피스텔도 차익을 낼 수 있는 오피스텔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월세 받는 건 어디니 가도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단지 차익을 못 낸다는 거예요. 이 다른 지역으로,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는 시세 차익을 내기 어렵고 오직 월세만 받고 나중에 매도가 잘 안 돼, 오래되면은. 그래서 항상 오피스텔은 이런 호재가 있고, 그리고 이 중심 지역권으로 들어와야, 어떤 지역이요? 직장이 많은 지역, 직장이 많은 양질의 직장도 그냥 직장이 아니고 이 양질, 월급을 높게 받는 양질의 직장이 많은 곳으로 오피스텔 들어와야 된다. 이게 1% 금리가 되게 되면은 벌어질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제가 뭐 유튜브에서 늘상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역발상 마인드를 가져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이런 얘기 참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초저금리 시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은 역발상 마인드로 남들과 다르게 뭔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지혜가 된다. 그러니까 마인드를 항상 긍정적으로 가지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 그런 쪽에 자그마한 기부라도 이렇게 조금씩 해주시면은 아마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거든요.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